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에요.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결혼하는 일에도 다른 일들처럼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그 친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점은 또 그 장점, 즉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란 참 오묘한 것이죠.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결혼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면이 눈에 띈다는 것이랄까요? 결혼하고 나서 영 다른 사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저 역시 그랬답니다. 적어도 공통의 취미를 함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남편의 새로운 면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림과 육아 문제로 인해 취미 활동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자 남편의 새로운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남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려드려야겠네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남학생이었어요. 후리후리한 키에 호남형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죠. 준범이 있잖아. 특별활동 사진반으로 선택했대. 이제 봐라. 여자애들 다 사진반에 간다고 할걸? 나도 그럴 거니까. 어머, 정말이니? 난 카메라도 없는데. 집에 있는 건 너무 좋은 거라서 엄마 아빠가 안 내주실 텐데 어떡하니?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 남편을 마음에 두고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여럿 있었어요. 저도 그런 여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저 역시 원래 관심이 없었지만 남편 때문에 사진반에 가입했어요. 위에 대화에서 알 수 있으셨죠? 남편의 취미는 사진을 찍고 감상하는 일이었답니다. 다른 여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저 역시 오로지 남편이 좋아서 그 특별활동반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야무야 사진 찍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좋은 장비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그저 집에 있는 허름한 카메라 가지고 학교 근처를 다니며 사진을 찍고 매번 망치면서도 스스로 현상을 해보곤 했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사진 찍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주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 사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먼저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고, 다른 학교 출신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모이게 되면서 동호회는 꽤 커졌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 쉬는 날이면 남편과 저는 이곳저곳 다니며 사진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잔뜩 담아오곤 했어요. 남편은 하는 일마다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찍는 일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동호회에서 회장을 지내게 되었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남편이 동호회 회장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남편을 그저 마음속에만 두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몰랐죠. 이미 홍기가 꽉 찬 나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 같은 일이 생겼어요. 경수가, 혹시 너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니? 우리도 이제 성인이고 결혼할 시기가 다 되었으니까 말인데, 나하고 결혼하는 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줘. 진심이야. 꿈인가 생시인가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제안을 그 자리에서 덥석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야 없었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 생각해 볼게. 관심 고마워. 진심 반 거짓 반이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다. 관심 고맙다는 분명 진심이었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은 시쳇말로 그냥 튕겨보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우리 당장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 라는 진실이 속삭이고 있었죠. 아무튼 저는 한두 번 더 튕겨보다가 남편의 그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더 튕기다가 그래, 그럼 내가 단념할게 소리가 나오기 전에 얼른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온 동호회의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열렬한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많은 여학생들을 제치고 제가 이겼다는 성취감이 저를 들뜨게까지 하더라니까요.
예쁜 여학생, 공부 잘하는 여학생 등등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고등학교 때 여동창들을 모두 물리치고 제가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취미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각자 일터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거의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같이 나갈 출사를 생각하며 가슴이 설렜죠. 빠뜨린 거 없지? 지난번처럼 배터리 여유분 준비 못해서 남의 거 빌려 쓰는 일 이번엔 없는 거지? 네가 더 전문가인 것 같은데 왜 준비는 더 꼼꼼하게 못하는지 몰라. 네가 옆에서 다 챙겨준다고 믿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내 믿음 어긋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줘. 나 조금 덜렁대는 거 너 잘 알잖아. 남편은 스스로 덜렁댄다고 표현했지만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과묵했죠. 그런 사람이 사진 이야기만 나오면 어느새 눈이 반짝이고 말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 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하는 일이 계속되기는 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집안 살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집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의무 등 취미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로서 시집에 대해 갖는 의무가 사위로서 처가에 대해 갖는 의무와 같을 수는 없겠죠. 거기다 아이가 생기니까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유로웠어요. 저는 살림과 육아에 지쳐있는데 말이에요. 나 갔다 올게. 이번에는 통영으로 갈 거야. 거기서 배 타고 섬들이 다닥다닥한 곳으로 가면 아마도 사진거리가 무수할걸? 혼자만 그렇게 다니니까 좋니? 나는 집에서 아이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나도 가고 싶다고. 그리고 아이는 나 혼자 낳은 거야? 남편은 이런 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다지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약간 토닥거리는 말 정도만 건네고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 주말에 집에 붙어있질 않은 것이었어요. 육아 문제로 퇴직을 하고 아이에게 매달려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출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공통의 관심사이자 취미거리는 이제 저에게 미움의 대상으로 변해갔어요. 원래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공통의 관심사는 이제 남편을 주말에조차 집에 있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정도가 되었던 것이었죠. 주중에는 회사 일로, 주말에는 출사로 바쁜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 일을 모르고 남편은 살림과 육아의 어려움을 모른 채 서로 무심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 이제부터는 주말에 지방으로 출사 안 갈 것 같아. 동호회에 있는 서구라고 있잖아, 왜. 걔가 나한테 일을 한 가지 주더라고. 아니, 물론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일단 주말에 남편이 지방에 멀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서구가 주말마다 촬영을 나가는 일을 했었는데 아니 멀쩡하게 퇴근하다가 넘어져서 팔에 깁스를 하게 되었다지 뭐야. 그러니 사진을 찍을 수 있나. 의류 쇼핑몰 모델 사진을 찍는 일이야. 그 일 당분간 내가 맡아주었으면 하더라고. 남편은 어쨌든 나가서 1박 2일 걸리는 출사는 이제 안 하게 되었죠. 토요일과 일요일 늦은 아침에 나가서 촬영을 하고 저녁에 귀가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도 그렇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일은 아니었나 봐요. 어떤 날은 거의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출근을 하기도 하고 밤샘 촬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친구가 맡긴 주말에 사진을 찍는 일도 역시 가정으로 남편을 조금도 되돌려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바빠지더라니까요. 밤샘 촬영이 밥 먹듯 계속되었죠. 어디야? 이 새벽에 아직도 촬영이야? 밤을 새우면 그렇다고 집에 전화 한 통 못 해줘?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집에 비치해놓은 가구야 뭐야?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해? 아, 그게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미안해.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받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주말에 남편과의 통화는 늘 이런 식이었죠. 도대체 그 의류 쇼핑몰 모델 사진을 찍는 일이 무슨 대하 드라마 찍는 것 같았다니까요. 조서방 얼굴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기에 처가에 이렇게도 못 들린다는 거냐? 너 혼자 애 키우는 일에 허덕이는데
그렇게 가정에 무심해도 된다니? 사진 찍는 일 때문에 그러잖아요. 요즘 쇼핑몰 모델 찍는 일을 주말에 하게 되었는데 지방으로 안 내려가니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거의 매번 밤샘 촬영이에요. 본가에도 마찬가지로 못 가보고 있어요. 희준애비는 오늘도 같이 안 왔니? 얼마나 바쁘기에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도 못 와. 얘야, 네가 곰살맞게 해야 남편이 집에 정을 붙이는 거야. 잔소리 심하게 하거나 힘든 투정 많이 하면 못 쓴다. 역시 친정은 친정이고 시댁은 시댁이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은근슬쩍 남편이 집에 붙어있지 않는 원인을 제게 돌리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참 저희 시어머니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오시곤 하는 시기였죠.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남편도 저와 함께 꼬박 병원에 들르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그 시간도 못 낸 것이었죠. 어머니, 희준 아빠 주말에 쇼핑몰 모델 사진 찍는 일로 정말 많이 바빠요. 밤샘 촬영도 많고요. 이번 주말에는 더구나 촬영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온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저에게 아이 아빠가 본가에 못 오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으셨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 마음에 남았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집에 나와 같이 있는 게 싫어서 밖으로 도는 핑계를 만들어내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언니, 옷이랑 머리가 그게 뭐야? 언니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그런 모양새로 다녀? 제발 좀 나이에 맞게 꾸미고 살아 언니.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그게 되나? 애 키우고 살림하는데 편한 게 제일이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꾸고 사는 건 거의 불가능이란다. 언니, 애하고 살림만 생각하지 말고 형부를 생각해봐. 집구석이라고 들어와 보니 행색이 딱 거리에 나 앉아도 될 만한 마누라 하나 있지. 애는 밤이고 낮이고 빽빽 울어대지. 내가 형부라도 집에 오기 싫겠다. 어느 하루 친정에 다니러 갔을 때 동생과 이런 대화가 오갔답니다. 저는 동생에게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동생이 하는 말이 제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았죠. 거울 속에는 어느새 삶에 찌든 나이 든 아줌마 한 사람이 보였답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는 30대의 주부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좀 하고 피부과에 가서 얼굴 관리도 좀 받아야겠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서 말이야. 요즘 주부들도 성형외과에 가서 터치 많이 받는다는데 나도 시술을 좀 해볼까? 얼굴 라인이랑 눈가 잔주름 같은 거 정도 관리받는 거래. 마음대로 해. 나는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 주중에는 회사 일에 지치지 주말에는 촬영에 지치지. 힘들어 죽겠다고. 남편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여동생의 말이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오면서 우선은 저 자신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옷이라도 깨끗한 옷을 찾아 입으려 애썼고 아무리 집에서 아이한테 시달리지만 화장이라도 곱게 하고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뭐 그런다고 남편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역시 내 문제는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바쁘기 때문이겠지라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어요. 그날도 일에 지친 상태로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알탕이라도 끓여놓을까 하는 생각에 아이를 등에 업고 마트에 갔습니다. 시시코너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담았어요. 아유, 글쎄, 집 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우리 시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무실에서 왜 그 마누라처럼 대하는 사람 말이야. 아유, 오피스 와이프, 그런 여자를 사귀고 있더래. 어머, 그거 텔레비전에서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더니 실제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집은? 어떻게 되긴 동서는 울고불고 하는데 시동생은 그냥 제일 친한 동료 이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래. 그런데 그 사이 갖다 바친 선물도 옷에 액세서리에 향수에 장난 아니더라는데.
그동안 집안에 얼마나 살가운 가장이었다고. 아줌마들의 이런 대화가 제게 들려왔어요. 순간적으로 카트를 끌고 가던 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돌부리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조금은 급정거하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계속 움직이다가 서버리니까 아이가 등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도 안 들렸었나 봐요. 지나가던 다른 아줌마가 애기 엄마, 아이 울잖아요 라고 말을 해주었을 때에야 아이가 등에서 그악스럽게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저는 알탕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에 잠겼어요. 의류 쇼핑몰 모델 촬영이 무슨 드라마나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밤샘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이상하다는 걸 내가 왜 이제야 깨달았나 몰라. 같은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남편이 바깥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쁘고 몸매 좋은 모델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동생 말대로 아이 낳고 육아와 살림에 찌든 아줌마만 매일 보다가 그런 여자들을 대했을 때 남편의 감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답니다. 충분히 이상한 일이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날부터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찬찬히 관찰했어요. 밤샘 촬영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저한테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고 대충 씻고는 퍼져서 자기 바쁘더라고요.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이었고 주중 회사에서 퇴근했을 때도 역시 저한테 다정한 눈길을 주는 일은 드물었어요. 우리가 바로 동호회가 떠나갈 정도로 열렬하게 연애를 해서 결혼에 꼴이 난 그 커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어느 하루 날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남편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촬영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가는 날이 마침 장날이었나 봐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는데 어떤 모델로 보이는 여자와 단둘이 촬영장을 나오고 있더라고요. 둘은 나와서 근처에 어떤 포장마차로 들어가더군요. 몰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모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그 모델은 다름 아닌 남편과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저 그리고 그 모델은 모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영미라는 그 아이는 제 남편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처럼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죠. 북유럽의 호수를 닮은 것 같은 분위기 있는 커다란 눈에 맑은 피부, 그리고 날씬한 키에 예쁜 몸매를 가진 친구였답니다. 남학생들의 짝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당시 동창들 사이에 이런 말들도 돌았죠. 니네들 영미랑 준범이랑 사귄다는 얘기 들었냐? 에이씨, 내가 영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준범이 그놈이 끼어들어서 말이야. 주제 파악해라. 영미 걔가 너 같은 애한테 관심이나 있을 줄 알아? 임마 정신 차려. 준범이냐 되니까 영미 눈에 드는 거라고. 준범이가 영미랑 사귄다고?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준범이는 영미한테 전혀 관심 없는 것 같던데? 맞아. 영미가 오히려 준범이한테 목매고 있는 것 같더라. 준범이는 영미한테 관심 없는 거 맞아. 영미 걔가 예쁘기는 한데 머리에 든 게 좀 부족하잖냐 왜. 준범이는 그런 애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영미가 남편과 사귄다는 소문도 잠깐 돌았었고 영미가 남편에게 더 적극적이라는 소문도 있었죠. 친구들의 생각대로 남편은 영미같이 예쁘기만 한 여학생에게 그다지 큰 관심을 두는 그런 남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둘이 사귄다는 소문을 낸 건 영미 자신이라는 희한한 소문도 돌았죠. 남편의 속내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지만 영미가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연이 있는 영미와 남편이 새벽 늦은 시간, 아니 너무 이른 시간에 포장마차에 단둘이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얼른 도망을 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니 어느새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싶더라고요. 희준 아빠, 얘기 좀 하자. 오늘 새벽에 촬영장에서 촬영 안 하고 뭐 했어? 거짓말할 생각 말고 있는 대로 솔직히 말해. 촬영지에서 촬영을 하지 뭐래.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얘기야.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남편은 아주 능청스럽게 이 상황을 넘어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다그쳤죠. 그리고 저는 결국 영미의 이름을 대면서 왜 둘이 같이 일하는 것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너 정말 왜 이러니? 촬영장에 왔었어? 영미는 이 회사 저 회사로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 모델이야. 우리 회사에 잠깐씩 와서 일을 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야. 걔가 모델 일을 한다는 것도 웬만한 애들 다 아는 얘기고 우리 둘하고 많이 친했던 애도 아니잖아. 이번에도 몇 컷 안 되는 사진 촬영 위해 온 것이고 촬영 끝나고 피차간에 출출해서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나왔고. 남편의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영미가 너 좋아했었다는 소문 엄청 돌았지? 그리고 둘이 사귀었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게 지금 보니 그냥 소문은 아니었네. 영미가 나를 좋아했는지 어쨌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둘이 사귀었다는 소문은 나도 모르는 일이야. 영미랑 나랑 사귄 적 없다고. 영미 내 스타일 아니야. 영미 같은 애가 네 스타일이 아니라고? 웬만한 남학생들 다 영미 한 번씩은 마음에 두지 않았었나? 너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일 없다는데 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기라도 했어? 말했잖아. 걔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남편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대꾸에 가치도 없다는 듯 제 말을 무시하고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돌려세우고 계속 물었어요. 도대체 영미와는 언제부터 다시 만났는지 어떤 사이인지 말이죠. 너 정말 정 떨어지게 왜 이래?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사람 하는 말을 왜 그렇게 못 믿냐?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 정 떨어진 건 사실인 모양이네. 스스로 정 떨어진다고 하니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하면 떨어진 정이 도로 붙는 건데? 너 지금 상태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 나중에 마음 가라앉으면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역시 모범생 조준범이야. 이 와중에도 그렇게 차분하니 말이야. 내가 무슨 수로 네 말발을 당하겠니? 그 아침의 서동은 남편의 무대응으로 저 혼자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비꼬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어요.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영미였기 때문에 제 신경은 더 곤두서 있었죠. 영미는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30대 후반에 접어드는 나이에 아직 20대 같은 용모와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죠. 멀리서 보는데도 그냥 빛이 나는 것 같더라니까요. 거울로 보는 제 자신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골아떨어져 잠든 남편을 두고 저는 다른 방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서럽게 울었죠. 아이와 살림밖에 모르고 산 대가가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아침이었고 잠시 잠을 자고 난 남편은 다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촬영일 당장 그만둬. 그리고 영미하고의 관계도 당연히 청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이 결혼 생활 다시 생각할 거야. 촬영 일은 회사하고 계약 기간이 있어서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고 영미하고는 청산하고 말고 할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 내 대답이야.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은 일로 결혼 생활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됐어? 역시 대답도 논리정연 요점 확실하네. 그런데 숨은 요점은 내 말대로 안 하겠다는 거고. 잘 알아들었어. 이제 내 나름대로 해결 방식을 찾아야겠네. 저의 이 말에 남편은 대꾸도 없이 다시 장비를 챙겨 들고 촬영장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가버리자 아이를 들쳐업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죠. 친정엄마가 이상한 기미를 눈치채셨나 봐요. 너 조서방하고 사이에 무슨 일 있지? 조서방이 이렇게 안 오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고. 엄마한테 다 말해봐라. 엄마, 조서방한테 여자가 있어요. 그것도 저도 잘 아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나 어떡해요, 엄마? 확실한 거니? 네 눈으로 확인했거나 다른 증거가 있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친정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엄마는 그러나 예상외로 침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친정엄마의 말씀이 그때 제게는 그저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하긴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엄마가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그렇게 그냥 눈물 섞인 하소연만을 늘어놓은 채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냉전 상태로 접어들어가게 되었고 무엇이 해결되어 갈 기미도 더 나빠질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날짜가 흘렀습니다. 저 스스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친정엄마는 여전히 확증이 있기 전까지는 남편을 믿으라고 저를 달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음도 달랠 겸 친구들 모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귀가했답니다. 시아버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되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어머님이 입원하신 병원으로 함께 가기로 한 것인데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들르시겠다고 한 것이었죠. 저희 집은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일반 주택이에요. 시댁에서는 물론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굳이 일반 주택을 원했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진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어요. 지하에 암실을 만들어서 현상까지 직접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양가에서 모두 세상이 흉흉하고 일반 주택은 안전하지 않다고 반대하셨지만 우리는 끝끝내 우리 고집대로 일반 주택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참 오랜만에 살아보는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남편은 이 집을 보러 오면서 마당이 있으니 대형견 한 마리를 데려다 키우고 싶다는 말을 했었죠. 저도 개를 좋아했었기에 신접살림이 시작되자마자 셰퍼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답니다. 그 강아지를 우리 부부는 마치 아이 돌보듯 소중히 키웠고 이제 늠름한 대형견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제가 마당에 들어서자 개가 마치 수십 년 만에 해우를 하듯 저를 반기더군요. 이재미에 개를 키우죠. 잠깐만 나갔다 와도 마치 몇십 년 이별했다가 만난 것처럼 반겨주는 이런 반응 말이에요. 개를 한번 쓰다듬어 다독거린 다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시아버님이 도착하신 것이었어요. 오실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조금 일찍 오셨더군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제가 외출했다가 조금 늦어서 아직 준비를 다 못했어요. 아버님, 차 한잔 드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냐, 천천히 하거라. 애비는 아직이지. 요즘도 그렇게 매일 늦냐? 오늘 안 늦으면 같이 가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버님은 요즘 들어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냉전 상황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굳이 꼭 집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서 저도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애비한테 오늘 아버님 모시고 어머님께 간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회사 일이 있는 데다가 집에서 작업을 해서 빨리 넘겨줘야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못 가고 며칠 있다가 따로 가 뵙는다고 하네요. 저와 아이가 외출할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아버님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 정신이 다른 데 팔려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깜빡 잊는 버릇이 생겼어요. 오늘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그만 지갑을 그냥 거실 테이블 위에 둔 채 나왔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결국 아버님께서는 운전하시던 차를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거실 불을 끄고 나갔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것도 제가 깜빡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을 끄기 전에 거실을 둘러봤었던 기억이 나서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아버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은 저 혼자 들어가게 하는 게 마음이 안 놓이신다며 차를 세우고 내리셨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같이 들어와 주셨죠.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 개가 짖는 소리를 대문 가까이에 갔을 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발자국 소리나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는 개가 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셰퍼드는 특히 영리한 종이라서 자주 찾아오는 사람의 기척도 기억한답니다. 시아버님이 들어오실 때도 그래서 개는 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짖어대고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님과 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꺼져 있어야 할 거실의 불, 그리고 계속되는 개의 짖는 소리. 그래도 집 안으로 들어가 봐야 했어요. 이제는 지갑보다도 집안에 도둑이라도 들지 않았나를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개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들어가는데도 다른 쪽을 보면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개의 시야를 따라가 보니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거실에 들어서니 그저 평온한 거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지갑이 얌전히 놓여 있더라고요. 얘야, 지하에서 무슨 기척이 나는 것 같구나. 애비가 들어온 거 아니냐? 말소리 비슷한 것도 들리는 것 같고. 아버님, 애비와 아주 낯선 사람이 같이 왔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들만 왔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걔가 저렇게 짖지를 않아요.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에 저도 지하실의 작업실에서 나는 기척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평상시보다 일찍 귀가해서는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기에는 걔가 계속 짖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린 대로 낯선 사람들만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아주 낯선 어떤 사람과 남편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증거였어요.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 위해서 아버님과 제가 일어섰죠. 집안에서도 지하실로 통하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 통로를 통해 내려가다 보니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정확히는 들을 수 없었지만 남편의 목소리에 섞여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아시다시피 암실에서 작업을 할 때 문을 열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 못하신 아버님께서 그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먼저 들어가시지 않으셨어도 저도 바로 들어가 볼 작정이었답니다. 물론 뜬금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빛을 받은 암실 안의 풍경이 시아버님의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놀랍게도 암실 안에서 작업 중인 사람은 남편과 어떤 여자였어요. 정말로 더 놀랍게도 그 여자는 바로 그 문제의 여자 동창 영미였죠. 저는 놀라서 다리가 휘청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님은 마치 귀신을 본 듯이 놀라시더라고요. 하긴 아들이 혼자 작업하는 공간에서 웬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셨으니 그럴 수밖에요.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있는 거야? 당장 나가. 안 나가면 끌어낼 거야. 네 남편이랑 사진 작업할 게 있어서 온 거야. 이렇게 난리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영미의 말투는 약간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남편이 뭐라건 말건 영미의 발을 붙잡아 끌어내려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말렸고 암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시아버님이 가장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기겁을 하셔서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계셨답니다. 어머나, 당신을 우리 집이 아닌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기 준범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럼 준범이 아버님 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죠? 영미의 이 말은 암시를 더욱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영미가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분명 제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제 남편 준범이의 아버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집이라뇨.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 이렇게 되는 사이였구나. 세상에. 이분하고 난 한 집에서 지내는 사이인데 물론 집도 마련해 주셨고 생활비에 용돈에 필요한 비용은 다 주셨었지. 그래서 내가 정성 들여 모시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집에 잘 안 오시더라고. 이런 요사스러운 것 같은 일하고 내가 분명히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영미가 아버님 쪽으로 다가서면서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는 순간 아버님은 더 기겁을 하셔서는 그만 지하실을 벗어나 도망치듯 저희 집에서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어요. 우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분명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가 시아버님의 주장에 따르면 그만 만나겠다고 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었죠. 집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영미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미는 시아버지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만난 상대가 아닌 거의 첩에 가까운, 아니 첩이라고 할 만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세상이 다 아는 애처가에다 가정밖에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암투병 이후에는 특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시기 위해서 가끔 등산을 떠나시는 것 말고는 온통 집안에 집중하고 계셨었거든요. 아버님은 나가버리시고 우리는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영미는 잘들 알아서 분위기를 파악해보라는 말을 남긴 채 휙 자리를 뜨고 말았죠.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도대체 영미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다 말씀 좀 해보세요. 영미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버지, 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당연히 희준 엄마 동창이기도 하고요. 시아버님은 어디다 눈길을 두실 수가 없으셨던가 봐요. 저더러는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고는 남편에게 그 내막을 말씀하셨던가 봅니다. 남편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았죠. 시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미와는 그저 잠깐 만난 사이였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많이 요구하기에 질려서 안 만나겠다고 하고 지원을 끊었더니 최근에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런 정도였어요. 눈앞에서 내연녀를 만나게 되셨고 그 내연녀가 폭로를 해버린 이상 아버님이 전혀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시기는 어려우셨을 테죠. 그래서 대강 남편에게 자백하신 내용인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세세한 내용까지 알아보아야 할 일인 것 같았죠. 아버님 말씀만으론 모든 일을 알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의 말씀만으로 남편과 영미 사이에 대해서 100% 의심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창들을 찾아다니면서 영미에 대한 일을 캐고 다녔어요. 제가 모르던 여러 가지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미 걔는 인생관 자체가 틀려먹었어.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 뭘 못해서 돈 많은 노인네들이나 만나서 돈 받아서 호화롭게 사는 그런 생활을 계속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만나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식이었다더라.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설득도 많이 했었나 봐. 그런데 자기 인생이니 참견하지 말라 했다든가 뭐라든가. 세상이라는 곳이 참 별사람 다 있는 곳이라는 건 알았지만 정말 별 희한한 삶의 방식도 다 있구나 싶더라고요.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나요? 또 그런 여자에게 넘어가서 만나면서 돈까지 대주는 우리 시아버님 같은 그런 사람들은 또 뭔가요? 저와는 여전히 냉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이 제게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속 재촉하자 남편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일이라 그런지 말하기를 꺼리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하도 캐물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가 봐요. 남편도 시아버님이 바람을 피우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다고 했죠. 아마도 어머니가 투병중이 아니셨다면 의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머님의 상태에 아버지의 그런 치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저한테야 자신의 아버지의 일이니 창피한 마음이 앞섰을 테고요. 그런데 그것이 영미라는 것까지는 남편도 몰랐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님의 애처가 연기가 너무나 감쪽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으셨을 테죠.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제 눈길을 피하더라고요. 아버지께 다그쳐 물어서 안 사실인데 갑자기 돈줄이 끊기게 되니까 영미가 아버지께 악의를 품고 있었나 봐. 내가 알아본 것은 여기까지가 다야. 그리고 네가 나와 영미 사이를 의심하는 건 이 상황에서 정말 어불성설이고. 어불성설이라고 남편은 말했지만 고등학교 때의 그 소문들 하며 포장마차와 암실에 단둘이만 있었단 사실들 때문에도 저는 좀 더 세세한 데까지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영미가 말했었죠. 우리 아버님더러 당신이 준범이 아버지라는 것은 몰랐다고 했었던 바로 그 이야기 말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영미라는 아이를 믿지 못하게 되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이전보다는 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영미가 시아버지를 유혹하듯 남편을 유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냐? 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에 여자를 집안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작업을 하게? 너라면 그렇겠니? 남편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말은 맞는 말이었죠. 저라고 해도 몰래 만나지 집으로 버젓이 데리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집에 작업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미가 같이 작업을 하자고 했고 집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기다리기까지 하던 사람을 그냥 돌려 세우는 게 뭐했고 마침 저도 병원에 가 있을 시간이라서 잠시 같이 작업을 하고 돌려보내기로 생각했었다는 것이 남편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필요하다면 남편과 삼자대면까지 할 생각이었죠.
남편에게 영미의 연락처를 묻자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직접 만나보고 자신과 영미와의 사이를 판단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영미를 직접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시아버지하고 네 사이는 어떤 사이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고, 내가 궁금한 건 우리 애아빠하고의 사이야.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애니? 너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애아빠가 우리 시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온 거니 모르고 온 거니? 영미가 대답을 안 하고 비꼬는 듯한 미소를 띠며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답은 남편에게 들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로 작정을 하고 말했어요. 너 도대체 그 예쁜 얼굴 가지고 할 일이 이것밖에 없었니? 연예계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서 돈 버는 길을 택했어야지. 왜 생긴 건 그렇게 예쁜데 마음이 그렇게 예쁘질 못한 거니? 내가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해줄까? 네 시아버지 말이야. 나 말고도 이전에 만나던 여자들이 줄을 섰어. 아마 줄 세워놓으면 100m는 될걸? 몰랐지? 노인네가 젊고 예쁜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젊은 여자들 중에서 돈이나 많이 갖다 주면 좋다고 만날 사람은 쌓였고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내 남편도 그런 말은 안 했어. 네 말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우리 아버님이 아마 실수로 너를 어쩌다가 만나게 되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모함까지 하는 건 어쨌든 그동안 너를 후원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영미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자신 이전에 만난 여자들에 대해서 시아버님이 굳이 비밀로 하지 않으셨다나요?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피차간의 사랑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영미는 돈이 필요했고 아버님은 젊은 여자가 필요했었다는 것이었죠. 자신 이전에 만나던 여자들에 대해 어떤 질투도 느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영미의 설명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줄까 말까 하다가 솔직히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그러시는 거 나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지난번에 너한테 설명할 때 그냥 영미 하나 만나신 걸로 끝내고 싶었고 그냥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을 수밖에. 나 아버지 일로 많이 힘들었어. 네가 나를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일은 너한테 자세히 얘기할 수 없었지만 세상에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남편은 결국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잠시 울고 난 남편은 눈물을 닦더니 제가 궁금해했던 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영미가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던 바로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 해답을 설명하기 위해 남편은 핸드폰을 열어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잠시 호전된 상태를 보이셨을 때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괌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가족 사진이었죠. 영미가 모델 일로 와서 오랜만에 남편과 조우하게 되었을 때 아이가 저와 남편 중 누구를 더 닮았냐며 사진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적어도 그때 영미가 남편이 자신이 만나던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그 이후 영미는 남편이 촬영하는 회사에 모델로 더 자주 오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저녁을 먹자 같이 현상 작업을 하자는 둥 친하게 접근해 오더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남편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취하지 않자 시아버님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영미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려는 듯 제 시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기도 했다더군요. 그래서 사실 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저까지 알았으니 모르는 사람은 시어머님 한 분뿐이었죠. 이렇게 남편에 대한 의혹도 풀리고 있었죠. 남편에게는 다만 미안했고 아내로서 그 마음의 부담을 이해해주지 못한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얘들아, 부탁이다. 너희들 어머니에게만은 비밀로 해다오. 너희들 엄마가 아파서 그 스트레스로 다른 여자를 찾게 된 것뿐이지 나한테는 네 어머니밖에 없다. 제발 부탁하니 비밀로 해주길 바란다. 네 동생에게도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좀 해줘. 시아버지는 정말로 빌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가지고 계시는 재산 모두 저한테 명의 이전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천성적으로 마음도 약하시고 유혹에도 약하신 분이세요. 그 재산 가지고 계시면 영미 같은 여자들도 파리떼처럼 꼬일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저한테 관리 맡겼다 생각하시고 일단 그렇게 해두세요. 시아버님은 조건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밀 유지를 부탁하셨죠. 심사숙고 끝에 저와 남편은 적어도 어머님이 완치되실 때까지는 이 사실을 숨겨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이후에도 몇 번을 더 병원에 드나드시면서 항암 치료를 하시고 퇴원하시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조용히 어머님 곁에만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니시던 등산도 다니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등산을 가신다고 하면서 그 여자들에게 마련해 주신 집에 드나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이제는 가진 재산 한 푼도 없는 분이 비슷한 사고를 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어머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진단까지 받으셨죠. 거의 완치되신 것이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시댁에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조용하셨고 어머님은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우리 내외 지간에 있었던 오해도 풀린 상태였고요. 다만 남편이 영미가 그 이후 몇 번인가 더 남편이 촬영하는 회사에 와서 모델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만한 돈줄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큰 재산을 가지신 재력가이신 데다가 마음이 약하셔서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자동금고와 마찬가지인 분이셨겠죠. 아주 친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친구로서 정말로 영미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삶을 찾기를 간절히 바랬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능하면 일거리를 많이 소개해주라고도 했죠. 남편은 그 말도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만족할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고등학교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미가 정말 자신을 좋아했었다면, 그리고 둘이 사귄다는 소문을 영미가 스스로 낸 것이라면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고요. 바로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이었다고 남편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다가도 말씀드리기 창피스러운 일이었지만 비밀 유지를 부탁드리면서 친정 엄마께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그야말로 기절 초풍을 할 듯 놀라셨죠. 그러고는 저를 야단치셨어요. 물론 근거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키신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 어머님은 이제 집안 살림도 스스로 하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어머님이 스스로 지으신 저녁을 먹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님 원래 솜씨가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동안 편찮으셔서 일하는 아줌마가 상주하고 있었지만요.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은 아주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아버님은 동네 마실을 나가시고 안 계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항암 치료에 지친 상태로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알 것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놀라겠지? 남편과 저는 어머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네 아버지 밖으로 도는 거 다 알고 살았다. 니들한테 말하는 게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밖으로 도는 남편이라지만 병수발 해주는 데는 네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었어. 열 효자보다 악처 하나가 낫다는 옛말도 있지 않니?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네 아버지 그러시는 거 나한테도 어느 정도 이유는 있다. 너무 오래 아파 누워있었지. 그래서도 더 악착같이 살려고 했었어. 그런 마음 상태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어머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생각이 맞아떨어졌는지 당신이 다 낫고 나니까 아버님이 밖으로 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전 재산을 애비 너한테 넘겨줬으니 돈 없어서 어디 바람 피우겠니? 그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돈이나 보고 덤벼드는 여자들에게 넘어가기 딱 좋은 분이 네 아버지셔.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대답할 수 없는 물음 한 가지를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일이 있구나. 네 아버지가 무슨 일로 그렇게 일찍 너에게 증여를 하게 된 거니?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남편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 모르고 그러신 일이기는 하지만 차마 아들 며느리의 고등학교 때 친구와 바람을 피우셔서 그렇게 되셨다는 말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아무 대답도 해드리지 않았죠. 일찍 증여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들도 모른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 어머님 비슷한 분을 만나게 되신다면 어머님이 이 사연을 안 듣고 계시길 바랄 뿐이에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